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영국에서 총리가 임기 내에 지지율이 급락하여 당원들조차 외면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사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리 본인이나 최측근들은 이 과정을 정치적 배신이라고 느껴서 분노를 표현하곤 하지만 오죽하면 그런 배신이 발생했는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권력에 도취되어 정말로 모르는 건지 의아한 경우가 많습니다. 총리에 대한 배신이 적어도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국가에 대한 배신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영국에서도 몇몇 사퇴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극적인 경우는 1990년에 보수당 총리 마거렛 세처가 당내 반발에 의해 총리직에서 축출되는 사태였습니다.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원 내각제를 운영 중인 영국 총리의 사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게다가 영국은 모든 법의 최상위에 한 권의 법전 형태로 군림하는 성격의 헌법은 갖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도 없습니다. 국회 또는 집권당에서 투표 절차를 통해 총리 사퇴를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이 처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상당수 국민이 매우 부러워할 만한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걸 배신과 음모로 간주하는 소수의 국민은 우리 시스템이 영국과 달리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하고 있겠지만요. 마거렛 세처의 지지율 하락, 인두세. 세처는 1979년 총리직에 오른 이후 신자유주의 니오리버럴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한 시장 중심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노조를 탄압하고 산업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리고 논란이 많긴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서민층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1989년에는 이른바 인두세, 폴텍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공동체 세금, 커뮤니티 차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흑사병과 농민 반란으로 어수선했던 14세기에 리처드 2세가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단지 내가 내 왕국에 살고 있는 대가리, 폴을 갖고 있는 자라는 이유로 인두세를 부과했다가 결국 왕좌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세처 입장에서는 인두세라는 별명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불길한 거죠. 1989년에 스코틀랜드에서 1990년에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시행된 이 세금은 지역 서비스 비용을 부유층과 서민층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누진세였던 기존의 재산세, 카운슬 텍스와는 달리 인두세는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역진세 방식이었기에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죠. 1990년 런던의 트라팔가 스퀘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거렛 세처와 보수당의 위기, 유럽으로 인한 분열. 세처는 외교 정책에서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임기 내내 유럽 공동체 유로피언 커뮤니티 EC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해오던 그녀는 유럽이 교역 분야 외에 외교, 치안,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에 간섭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유럽 공동체가 정부간주의, 인터가버멘털리즘, 협의체의 성격을 넘어서서 연방주의, 페더럴 체제로 가려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냈고 특히 단일통화, 싱글 커런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는 보수당 내 온건파, 즉 친유럽 성향의 의원들과 갈등을 야기했고 이러한 당내 분열, 스플릿 사태가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죠. 특히 외무장관 제프리 하우가 세처의 유럽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당내 균열을 심화시켰고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총리에 대한 반감을 누적시켜온 당내 중진 의원들이 세처 반대파에 가담하게 됩니다. 보수당 내부의 반발. 마이클 헤즐타인은 보수당 내 온건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1986년에
이른바 웨스트랜드 어페어로 인해 세처 내각에서 쫓겨나듯 장관직에서 사임한 이후 세처의 대표적인 당내 정적으로 부상했죠. 웨스트랜드 사건은 영국 헬리콥터 제조업체의 미래를 두고 벌어진 내각 내부의 갈등으로 헤슬타인은 유럽과의 협력을 주장했지만 세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했습니다. 본인과 비슷하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이념적으로도 보수 우파인 미국의 워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거든요. 1990년에 인두세와 유럽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헤슬타인은 세처에게 도전 땅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수당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 세처의 리더십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며 보수당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처의 최측근이었으나 유럽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세처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한 또 다른 보수당 의원 제프리 하우가 결국 외무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세처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는 많은 의원들에게 총리의 반기를 들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수당 내 중진 의원들과 온건파는 철의 여인 세처가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리더십 경선을 통해 그녀를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과 세처의 몰락. 1990년 11월 20일에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세처는 204표를 얻어 과반을 확보하긴 했지만 전체 유효 투표 356표에 15% 이상의 차이, 즉 54표를 얻지 못해 2차 투표가 필요했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 선출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당내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녀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였죠. 세처는 처음에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지만 주요 강요들과의 면담을 통해 2차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결국 11월 22일에 세처는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후 등에 칼이 꽂히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사퇴 전날 장관들에게도 당신들은 나를 버렸다고 분노를 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뭘까요? 헌법재판소 뭐 그런 것 없다고 말씀드렸죠. 집권당인 보수당이 마지막 총선에서 승리한 게 1987년 6월이었고 이 여당의 집권 임기는 5년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1992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보수당에서 서둘러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면 그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총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국 시스템이 부러워질 수 있는 순간이죠. 만약에 이 신임 당대표 겸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또다시 심각하게 분열되어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그럴 땐 과감하게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요. 이렇게 되면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높지만 오히려 여당이 또 승리하여 집권 임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브렉시트 시국에서 보수당이 그런 행운을 누리기도 했고요. 새로운 총리 존 메이저의 선전. 1990년의 보수당 역시 새로운 당대표 입지가 매우 약해서 과연 1992년의 총선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어요. 세처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헤슬타인이 당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2차 투표에서는 의외로 존 메이저가 친유럽 성향의 온건파와 세처를 지지했던 강경파 사이에 절충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승리했습니다. 그는 중도적이고 겸손한 이미지로 당내 다양한 계파의 지지를 얻으면서 세처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올랐고 그녀의 정치 유산을 유지하면서도 당내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메이저 정부는 문제가 되었던 인두세를 폐지하고 가구가 거주하는 부동산 가치에 연동되는 지방정부세, 카운슬 텍스를 도입했고 경제 안정과 공공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당 역시 닐 키녹의 지도 아래 주요 정책의 중도화를 시도했지만
당 지도부가 여전히 강성 노동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 사이에는 노동당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결국 1990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650석 중 336석을 확보하며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예상을 뒤엎고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보수당은 4연속 총선 승리라는 위대한 기록을 세웠어요. 메이저의 지도력 역시 높게 평가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보수당의 침몰과 1997년 총선 참패. 하지만 세처의 실각으로 이어졌던 당내 분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가 다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수당은 또다시 유럽 정책과 그와 연계된 경제 위기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의 검은 수요일 Black Wednesday로 알려진 외환 위기는 보수당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세요. 이런 와중에 보수당 의원과 장관들이 각종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질 않나. 지나치게 오래 집권하면 나타나게 마련인 도덕적 해이도 노출되기 시작하죠. 오죽하면 영국의 장관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임하는 경우는 잘 없어도 잘못된 침대에 들어갔다가 사임하는 경우는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겠어요. 이러한 정치 부패를 추잡함, 슬리즈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종종 사용되는 단어예요. 당내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내각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저 총리가 나쁜 새끼들, bastards라고 욕을 하는 게 언론에 노출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때의 씁쓸한 경험으로 인해 보수당에서는 웬만하면 유럽연합 문제를 당의 정책 의제로 삼으려 하지 않게 되었어요. 유럽 문제는 곧 당내 분열을 의미한다는 공식이 탄생한 거죠. 2005년경부터 데이비드 캐머런 등 보수당 내 우파가 브렉시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데 노동당에게 밀려 집권 기회가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오죽 급했으면 유럽 문제를 또 들고 나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결국 또 당과 국가를 아작을 내버리기도 했고요. 브렉시트도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의 부상. 1994년에 당대표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노동당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참신한 중도 노선을 내세우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에 절망적으로 완패하며 의석수가 165석으로 급감하죠. 노동당은 418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는데요. 영국식 의원 내각제에서 이 정도 과반수면 총리의 권력은 거의 황제급이 됩니다. 실제로 2003년에 이라크 전쟁 참전이라는 정치적 악수를 두기 전까지 블레어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보수당은 그야말로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길고 암울한 야당 시기로 돌입하죠. 그래도 또 어찌어찌 잘 추스려서 다시 집권하고는 또다시 14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요. 총리, 정당, 국가, 국민. 아무리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처럼 느껴지면서 정권을 잃더라도 정당에는 새로운 인원도 수혈되기 마련이고 야당 생활하면서 새롭게 정비하고 여론의 향방이 바뀌면 다시 집권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그 정당이 위기에 처한 것은 어쩌면 당신 때문입니다. 그 정당이 대표한다고 믿는 정치 세력이 소멸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정당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정치 세력이 수호한다고 믿는 이념은 어쩌면 그 정치 세력이 왜곡해서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인 동시에 허상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대표하거나 수호한다고 믿는다면 상대방의 배신을 욕하기 전에 혹시 내 인식체계가 나를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곰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국인이 진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배신하지 않고 잘 지켜왔던 것이 세처 총리라는 개인인지 보수당이라고 하는 단체인지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그 국민인지는 이 짧은 동영상만 봐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우리도 비슷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제 영국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